Shalom. Have you ever wondered, why exactly did Jesus die on the cross at Passover? Or what was really going on when John the Baptist was out there in the Jordan River? Perhaps you're wondering, why are we blowing a ram's horn at the Feast of Trumpets? Or why do we have certain times of year that we have to count? And what exactly does it mean when the Bible says the first month, or the fifth month, or the seventh month? There's so many questions that we don't know. But if you come and join us for our conference, we're going to be able to discover a lot of these answers. Hope to see you there. Shalom, everyone.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9월 19일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서방 언론과 가진 첫 정식 인터뷰에서 홀로코스트에 의문을 제기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홀로코스트가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믿느냐는 질문에 흔적은 있지만 조사가 필요하다라며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라피드 총리 대행은 흔적들이라는 글과 함께 홀로코스트 관련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9월 20일 마블 영화인 캡틴 아메리카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사브라라는 캐릭터를 두고 논란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원작에서 사브라는 이스라엘 정부기관인 모사드에서 일하는 유대계 출신으로 팔레스타인과 대립하는 캐릭터입니다. 이에 팔레스타인은 사브라라는 이름이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이 죽은 1982년 사브라 샤틸라 학살을 연상시킨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론가들은 사브라라는 이름은 중동에서 흔한 이름이라면서 마블에서 사브라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1980년으로 학살과는 무관하다고 언급했습니다. 9월 22일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영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라피드 이스라엘 총리 대행에게 전했습니다. 트러스 총리는 지난 8월 총리가 되기 전 영국 대사관의 이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민한지 알고 있다며 내 좋은 친구 라피드와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두 총리는 이날 양국이 논의 중인 자유무역 협정의 신속한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같은 날 이란에서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게 체포된 여성이 사망하자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덕경찰에게 체포된 여성 마흐사 아미니는 체포된 지 3일 후 22살 젊은 나이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아미니가 오랜 지병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사진을 본 사람들은 가혹행위가 의심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아미니의 고향에서 시작된 시위가 이란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은 히잡을 불태우며 여성, 삶, 자유를 거리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시위는 또한 진상규명을 넘어 반정부 시위로까지 격화되고 있는데요.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독재자에게 죽음을, 호메이니를 끌어내리자와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 9월 28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브레드TV의 중동 전문 분석요원이신 조현영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분석해볼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5월 발생한 알자지라 소속 기자 시린 아부 아클레의 사망 원인이 이스라엘 측 총격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를 빌민 후 미국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발표 직후인 지난 9월 6일 미 국무부의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민간인 희생 최소화를 위해 교전 수칙 개정을 이스라엘 측에 압박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야이르 라피드 총리 대행과 베니 간츠 국방부 장관이 교전 수칙은 이스라엘군의 고유 결정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간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초정통파 예후다 보병대대에 대한 조사와 유대와 사마리아 통제권 포기 등 전 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그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 그 내정 간섭도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스라엘군이 지난 5월 발생한 알자지라 소속 여기자 피격 사망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군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이 쏜 것 같다. 예,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했습니다. 근데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미 국무부에서는 곧바로 6일 날, 그 다음 날 미 국무부 파텔 부대변인이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군의 교전 수칙의 개정을 이스라엘한테 압박하고 있다라고 공식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교전 수칙, 그건 이스라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왜 미국이 위례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제 반응이 좀 기분 나쁘겠네요. 강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라피드 간츠는 교전 수칙은 IDF의 고유 결정 사안이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라피드 총리 대행은 한 그 해군 행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IDF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절제된 교전 수칙을 갖고 있다. 그리고 IDF가 테러리스트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을 본인이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간츠 국방장관 역시도 똑같이 이제 교전 수칙은 IDF 참모 총장만이 개정할 수 있고 작전의 성격 반경에 근거한 지휘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하마스를 공격할 때도요. 어쩔 수 없이 민간인 집을 이렇게 공격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미리 연락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제 일명 노크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전 세계 어느 군대도 공격하게 될 그 대상을 향해서 미리 알려주고 공격하는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렇게 미국이 그 남의 나라 교전 수칙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원래 이랬었습니까? 비공식적으로 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건 처음이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그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참견이 이 교전 수칙 말고도 또 다른 것도 있다면서요? 예, 그 지난번 브레티비에서 한번 보도해드렸는데요. 초중턴파로 구성된 이제 보병대대가 있거든요. 예후다 부대라고. 거기서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제 약간 좀 폭력이 있었죠. 잠시.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이제 미국 대사관이 착수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쨌든 뭐 예후다 부대라도 이스라엘 부대인데 군부대인데 그걸 왜 미국 대사관이 그걸 또 이렇게 조사를 할까? 팔레스타인 인권 탄압이 있었으니까 아하. 우리가 조사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그 서한 지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출입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이스라엘 군이 관장을 하는데 그것도 이양해라 팔레스타인 당국에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지금 노골적으로 실무적인 것까지 막 개입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그 별로 이렇게 사이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말레 아둠이라고 하는 곳에 그 유대인 정착촌을 이제 새로 또 건설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계속 연기되고 있대요. 이것도 그 미국의 그 참견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 이원 유대인 정착촌 개발 사업은요 네트냐후 총리 재임 시에 이제 허가된 거거든요. 사업 규모는 3,400세대인데요. 이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서한지구 팽창을 막는 어떤 하나의 그 칸막이를 이용하는 유대인 정착촌인데 이거가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은 올 초에 이제 사업이 첫 사업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미국의 노골적인 압력으로 벌써 세 번째 연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 미국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내정 간섭하고 뭐 압력 넣고 뭐 이런 것들이 현재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 상황, 특히 그 11월 달에 있게 되는 그 총선 앞두고 그런 이유도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포스트의 분석은 미국이 강성매파 네트냐후 총리가 복귀하기 전에 현 내각의 최대한 친팔레스타인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미국 정부는 그 11월 총선에서
베냐민 네타냐후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라고 크게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스윙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다시 집권하기 전에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해놓자 이런 의미인가 보네요. 예, 그리고 또 다른 현지의 이제 보수 칼럼니스트인 캐롤라인 글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이 필요 이상으로 이 여기자 사건에 대해서 너무 압박을 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IDF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개연성이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뭐 가능성을 얘기한다는 의미가 없는데 이거 굳이 자기 입으로 왜 발표를 했을까? IDF가 고민했는데 이게 미국이 압박을 했던 거예요. 빨리 결과 발표해라. 그게 이제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발표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통제권을 팔레스타인한테 넘기는 그런 하나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보여지는 뭐 레바논 지중해 유전, 뭐 이란 핵 합의 등등 보면은 이게 큰 틀에서 친이란 전략에서 하부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안보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라피드 총리 내각이 미국에 대해서 너무 물러터져서 그래요. 만약에 베냐민 네타냐후가 다시 이제 총리로 나오면은 예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미국 가서 난리를 쳤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런 게 또 두려울까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분석해볼 두 번째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 중동이 서방 세계 못지않은 높은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성의 사회 경제적 참여와 지위 상승으로 인해 이혼율이 높아졌으며 종교계의 변화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한편 이란은 이러한 변화에 역행하면서 안면인식 기술로 여성의 히잡 착용을 감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폭력적인 구시대적 전체주의 통제 위에 신기술을 결합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은 이슬람 국가들인데 그런데 이렇게 이혼율이 높아요. 정말 놀랐는데 우리가 그동안 몰라서 그랬지 원래 높았던 겁니까? 아니면 최근 들어서 높아진 겁니까? 그러니까 최근 증가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집트 내각조사청이 최신 분석 자료에 따르면 쿠웨이트가 이혼율이 48%, 이집트가 40%, 요르단이 37.2%, 카타르가 37%,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랑 레바논이 34%로 굉장히 높은, 그 아랍 국가 사이에서 굉장히 높은 이혼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서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관련 법제가 개정되고 이제 종교계의 변화도 있고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와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 그리고 대학도 많이 진학하다 보니까 노동 참여 증가로 평균 혼인 연령이 그 기존에는 24살이었는데 지금 32살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산업화되는 이제 서구화의 양태를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레바논에서는 더 이상 이혼이 사회적인 어떤 스티그마, 그 주홍구시가 아니라는 거죠. 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인식도 한몫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여성의 인권을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줄 알았던 이슬람 국가에서도 이렇게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네요. 근데 이슬람 종교를 믿는 그 아랍 국가들 중에서도 그 시아파, 순위파는 좀 낮고 온건하고 시아파는 좀 강성이고 어떻습니까? 그 순위파 국가, 시아파 국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던 국가 쿠웨이트, 요르단, 뭐 카타르, UAE 이런 게 다 이제 순위파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순위파 국가들이 조금 느슨해요. 그 종교법상 그 이혼 허락 등등. 시아파가 제일 이제 빡세죠. 거기서 다 허락 맡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레바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시아파 무슬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종을 한 거예요. 순위파로. 순위파는 좀 쉬우니까. 네, 순위파 이제 종교법정에서 이제 허락을 받고 다시 원소속인 시아파로 다시 개종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묻지 못할 해프닝이 이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도 이혼녀들 또 혼자 사는 남자들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 통계를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지역에 사는 아랍 남성들이 대부분 해외 근로자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혼을 하고 나가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새로 일하는 그 해외 그 주재국에 가가지고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현지 여성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본처하고 이혼을 하거든요. 이혼을 하고 시민권을 획득하면 이제 대부분 유럽 선진국이겠죠. 아니면 뭐 획득하면은 그 시민권에 오는 혜택들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시민권 획득하고 다시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뭐
안 좋은 사례들도 이 통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혼이 어떻게 단순히 그 남녀 관계가 좀 불안해서 뭐 가족 해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 과거에 우리 IMF 때도 사업 망하면은 그 부채가 이제 와이프한테 전가될 재산 이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지 않습니까? 사이가 나쁘지 않아도 재산 보호하기 위해서 뭐 그런 이유도 많이 개입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에서는 그 안면 인식 기술로 여성의 그 히잡 착용을 감시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건 또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뭐 대표적인 이제 시아파 맹주 국가 아닙니까? 완전 극과 극의 이제 흑백 대비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란의 권성징악위원회가 이제 최근에 공공장소에서 이제 히잡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이제 징벌하겠다라는 이제 그 조치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 배경이 뭐냐면 이제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그 사회 기강을 잡기 위해서 히잡 착용을 한층 엄격하게 적용하는 법령을 지금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만 9세 이상의 여아들은 이제 히잡을 다 착용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좀 느슨해졌나 봐요. 그들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더 바짝 이제 좀 쪼은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란의 전 대통령인 아흐마디네자드가 8년 동안 대통령을 했고 또 하산 로하니 다음에 이제 이 라이시인데 아흐마디네자드하고 하산 로하니는 종교인이 아닌데 작년에 뽑힌 이 선출된 이 라이시 대통령은 성직자예요. 이슬람 성직자. 그래서 조금 더 세게 지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리주의 정통파라서 그쪽 동네에서 이제 시아파 원리주의 정통파라서 이란 반체제 매체를 들여다보면 혹시 이 사람한테 최고 지도자를 승계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다음으로 이 사람이 이제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냐면 보통 뭐 이게 원래 자기 장자한테 갔는데 그건 또 그 동네 율법엔 또 안 맞나 봐요. 그래서 많이 좀 그래서 오히려 더 보수적인 행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그 안면 인식 기술이 그게 가능합니까? 그 정도 기술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2015년도에 이제 생체 신분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왔는데요. 집안의 홍채, 지문, 안면 등 정보가 저장돼 있어서 외부 카메라나 SNS에 얼굴이 노출되면 누구나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건데 이게 그 연도가 중요한 2015년도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이란 일반 이제 어떻게 보면 민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도 극렬한 시위가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이란 당국이 통제를 했냐면 PRC 중국 CCP한테 이제 그걸 기술을 전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인터넷도 다 다운시키고 막 해가지고 완전 시대를 묵살을 시켜버렸는데 이때 같이 들어온 시스템이 바로 디지털 전체주의 요게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실제로 이걸 실행하고 있죠. 요걸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평소 SNS 발언 이런 걸로 통해서 진학, 뭐 취업, 신용 점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출 가능하느냐 아니느냐, 뭐 아파트 분양할 수 있냐 없냐까지 다 통제하는 그 기술이 중국은 이제 상용화되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갖다 쓰는 거죠, 이란이. 아니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이런 다른 중동 국가들은 지금 이혼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란은 또 거꾸로 이렇게 여성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이지 않습니까? 히잡을. 이걸 더 이렇게 이 첨단 기술로 강요를 한다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면 인식 기술로 여성이 그 히잡 안 쓰는 게 발각이 됐다. 그럼 그 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미 현재 이제 이란 여성 시위대 300명이 이제 나와서 으쌰으쌰 했지 않았겠습니까? 300명 다 체포시켰습니다. 와. 그리고 그리고 이게 사회 통제법이다 보니까 히잡을 쓰지 않는 사진이 온라인에 올리면 6개월에서 1년간 사회적 권리를 박탈한다고 그러고요. 사회적 권리는 뭘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동권이나 뭐 이런 거겠죠. 와우. 뭐 다양한 혜택들. 바로 그다음 공무원은 해고당합니다. 그 작시에서. 그러니까 취업 완전 제한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사실상 이건 뭐 악법이라 봐야죠. 졸졸이라고 봐야죠. 어쨌든 이란 여성이 좀 안쓰럽네요. 예. 또 세 번째 분석해볼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LGBTQ 학생회의 등록을 불허한 뉴욕 소재 예시바 대학의 결정을 인정하는 판결문을 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예시바 대학에서 학생들이 동성애 학생회를 등록하려 하자 대학 당국이 정통파 유대교 건학 이념에 반한다며 이를 거부함으로써 법적 공방이 시작됐는데요. 이에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동성애 학생 측 손을 들어준 뉴욕지방법원과 달리 미국 헌법 제1조 신앙의 자유를 이유로 학생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아리버먼 예시바 대학 총장은 토라에 기반을 둔 종교교육기관 역할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예시바 대학이라면은 그 정통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곳이죠. 예시바 대학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시바라는 게 정통파 유대교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인데요. 정통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찾아보니까 일종의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인데 딱딱딱 붙어가지고 보통 도서관이면 이제 절간처럼 조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각자 공부하고 토론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시장바닥처럼 시끄럽다고 하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유대인 교육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1945년에 뉴욕 맨하탄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가 이걸 뉴욕 종합대학으로 승격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단과대학이 저 뉴욕 맨하탄 뉴욕시티에 이제 퍼져서 있는 이제 종합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대학이 됐으니까 네. 정통 유대인들만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세속적인 그렇죠. 사람들도 있고. 예. 근데 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태 지난 이제 2020년에 학내에서 학생들이 이제 동성애 이제 동아리 학생회를 등록하려고 했어요. 당연히 이제 예시바 학교는 토라 규정에 안 맞으니까 이걸 배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두고선 이제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소송 근거가 뭐냐면 성소수자의 인권 침해라고 이제 뉴욕 지방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했죠. 근데 뉴욕 지방법원은 6월에 동성애 학생 측의 손을 들어줬어요. 대학은 동성애 학생회를 인정하라고. 이거 법 위반이라는 얘기죠. 그럼 왜 그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종합대학이면 이게 세속주의 기관이므로 세속주의 기관이면은 세속주의 법을 따라라 해가지고 이제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대학 측이 이제 대학 이사장 당국이 이제 긴급 항소를 이제 연방대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소를 제기했는데 연방대법원에서는 지방법원의 판결, 그러니까 동성애 학생을 인정하라는 거를 효력정지 명령을 내렸어요. 셧다운 시켜버린 거죠. 하지 말고 종교의 자유가 더 우선한다. 헌법 1조가 우선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그 기독교 신학교 안에 기독교 신학교인데 그 안에다가 또 뭐 동성애를 위한 무슨 뭐 동아리 만들고 거기서 축제하고 이거 또 학교에서 못하게 하니까 또 뭐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런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예시바 대학에서의 동성애 학생회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학교 측의 결정은 정당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요즘 미국의 분위기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대하기 힘든 그런 판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 구성을 갖다 보수화로 완전 바꿔놨거든요. 6대 3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의 자유에 대한 이제 안건이 올라오면 무조건 이제 헌법 1조 신앙의 자유를 이제 보호하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난 6월에 이제 메인주에서 교육 당국이 이제 종교교육 기관에 또 그 주 예산이 투입되나 봐요. 근데 그거를 철회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어요. 주정부가. 근데 그거를 연방대법원에서 종교자유 위배라고 스트라이크 다운을 또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바이든이 잘했다라기보다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만들어놓은 연방대법원 구성이 지금 발군의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그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법률적 쟁점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제 이거를 세속주의로 볼 거냐, 종교기관을 볼 거냐라는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근본 단위로 보면은 종교기관이나 이런 거는 세금 보조금 받으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세금이 들어가는 순간 정부 입법이 들어오거든요. 우리나라 교계에서도 뭐 일부 교계에서도 이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이게 법화되면 이게 모든 종교기관에 다 공식적으로 이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법을 반대하는 건데 그럼 애시당초 정보 보조금을 안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미국 같은 대학 같은 건 거의 대부분 정보 보조금을 받아요. 종교기관도 받고 교회도 받고 그러니까 뭐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미국 대형 교회들이 이제 많이 배도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정부 시책에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 지위가 박탈되거든요. 면세나 다양한 혜택들이. 그래서 오히려 정부의 그거를 재정이 완전히 독립되면은 싸울 수가 있죠. 종교의 자유로. 왜냐면 종교기관이니까 건들지 마라. 근데 쟁점이 뭐냐면 세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욕 지방법원도 동성애를 인정하라는 게 동성애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세금을 받기 때문에 세속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주법 따르라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완전히 깨고 나가야지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게 근본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신앙심이 깊은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과의 갈등도 참 그렇지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막 서로 쌈박질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요, 동성애가 뭐가 문제냐? 또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도 동성애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 그걸 다 돈이라고 봐요. 아, 돈.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데 성경 명시적으로 나왔잖아요. 이건 소돔을 박살을 냈는데 고모라를 그걸 이제 부정한다는 그 중에 배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자기 사회적 지위나 그런 거 없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뭐 사탄의 앞잡이 아니면 돈에 유혹된 거죠. 유다처럼. 동성애를 주장한다고 돈이 생기나요? 요즘에 사회 관련 여성 관련 단체에서 지원금 많이 나오죠. 아하. 그리고 대학도 지금 학생들도 없고 지방대 지금 폐교 위기에 있거든요. 그럼 재단 유지하려면 정부 보조금 없이는 교육이 안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교육계에서 그 근거로 뺏어간다 하면은 교수들 요즘에 제 뭐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그 교수님들끼리 그 소송이 이렇게 많대요. 왜냐하면 TO가 없어지니까 일자리 교수직 지키고 뭐 이런 거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세속에 쫓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현상이라고 봐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섭리를 완전히 부정하는 이런 동성애를 인정하고 용인하고 있는 기독교 신학교의 교수님들 그리고 그 교계의 목사님들 일단 통장을 좀 털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이고 돈이 뭔지 우린 그러지 맙시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